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내년 4월 10일 치르게 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인천 부평구 갑 여야 대진표는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역대 전적이 보수 진영이 3번, 진보 진영이 4번을 차지했을 정도로 접전이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내년 총선 누가 출마 예정이고 또 어떤 양상을 보이게 될지 송효창 기자가 미리 짚어봤습니다. 부평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계열이 강세를 보였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마땅한 후보군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후보는 물론 판세까지 모두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996년 15대 총선부터 시작된 부평갑 지역구는 총선 7번을 치르는 동안 보수진영 후보가 3번, 민주진영 후보가 4번 당선됐습니다. 최근 판세는 반반입니다. 지난해 3월 대선에서 부평구 갑은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0.5%인 76,714표로 44.5%인 67,676표를 얻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보다 앞섰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9%인 4,332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6월 제8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46,639표인 49.53%의 지지를 받아 46.23%인 43,526표를 얻은 민주당 박남춘 후보보다 앞섰습니다. 시의원 선거 결과에서도 부평구 갑에 해당하는 부평구 제1, 2, 3 선거구 중 2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했습니다.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다소 우세했지만 보수의 지지세도 만만치 않았던 셈입니다. 내년 총선은 어떨까? 현재까지는 접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현역 의원인 이성만 의원의 복당 여부가 관건입니다.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탈당해 무소속인 이성만 의원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총선이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에서는 이 의원의 복당과 출마 여부에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원 출마와 무관하게 홍명 전 부평구청장과 신은호 전 인천시의회 의장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출마 여부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출마할 경우 공천권을 두고 경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재용 전 인천시 의원과 조영균 인천시 정무수석의 경쟁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출마 예상자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적합한 인물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년 4월 10일까지는 불과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지금 부평갑 지역 정계에 어떤 바람이 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확충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인천시가 소각장 설치 지역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안했습니다. 인천시는 공사 예산의 20%에 달하는 비용을 지역 주민이 원하는 편익시설 설치 비용으로 지원하고 쓰레기를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활용해 인근 지역에 전기와 난방료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입지 지역에는 최대 40억 원에 달하는 주민 지원 기금과 최대 100억 원의 반입 협력금도 해마다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지원 외에도 인천시는 해당 지역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형 쇼핑몰이나 대형 병원, 공공청사와 놀이공원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안도 검토합니다. 이를 위해 여론조사와 간담회, 주민 설명회를 충분히 거쳐 주민 의견을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천 시민원로회의가 사자 합의 이행을 통한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지지했습니다. 인천 시민원로회의는 24일과 25일 이틀간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를 방문해 매립지 종료와 관련된 시정 현안을 살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민원로회의는 수도권 매립지가 인천 시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며 인천시와 환경부, 서울시와 경기도 간 사자 합의를 바탕으로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5월 행안부가 부천의 구 설치를 승인하면서 부천시가 내년 1월 행정 개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차원에서 3개의 구, 37개 일반동 설치를 위한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내년 1월 원미구청, 소사구청, 오정구청과 옥길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설하게 되면서 청사 공간 배치를 새롭게 하고 뒤이어 이사를 합니다. 이에 따라 동별 분리 작업,
전산자료 전환 등에 대한 사전 준비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등 올해 말까지 행정 개편에 대한 준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부천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실무 전담팀을 통해 부서, 분야별 추진 과제 60여 건을 수행했으며 지난달부터 구, 동, 개청 준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지난 23일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초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시는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폐지와 교육문화국 신설 등 업무, 기능 중심의 부서 편제를 통해 조직의 역량을 집결하고 실국장 중심의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포시는 이번 조례안을 다음 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을 목표로 다음 달 24일 열리는 김포시의회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정부가 필수 진료와 지역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인천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도 그동안 요구해온 공공의대 설립의 요구 목소리를 다시 높이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인천 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우선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한 이유부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예, 서울 한복판에서 5살 어린이가 응급실을 찾다 끝내 숨졌습니다. 대구의 10대 학생은 대학병원 4곳을 돌다 구급차에서 사망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내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진료 과목의 의사가 부족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게다가 4억 원의 고액 연봉을 준데도 필수 진료 과목의 의사들이 지방의료원에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지역의료 붕괴 현상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35년에는 2만 7천여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매년 1,500명 정도의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의사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대폭 확대를 발표한 겁니다. 네, 인천 역시도 의료 취약 지역이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 건가요? 경실련이 발표한 지역 간 의료 격차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은 치료 가능 환자 사망률이 충청북도 다음으로 최하위였습니다. 공공병원 설치율도 강원도 다음으로 최하위였습니다. 그리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사 수는 광역시 중 최하위였습니다. 그래서 경실련은 경상북도, 전라남도와 인천을 의료 자원이 부족하고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은 의료 취약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영희 의원이 발표한 치료 가능 사망률 현황을 보면 인천의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환자 사망자는 51.4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경실련의 조사 결과와 다르지 않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지금 반대하며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갈등 상황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필수 진료 의사수 부족 사태, 심각한 지역의료 격차 문제 등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여론이 비등합니다. 게다가 필수 진료와 지역의료를 책임질 공공 목적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라권, 경상권, 충청 강원권, 수도권 등 4개 권역별로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는 18년째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고 특히 공공의대 신설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 소비 주체인 시민사회 대표들도 참여하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위한 국민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하여 작금이 필수 의료 붕괴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대폭 확대 방침을 환영하며 국립인천대에 공공의대가 신설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 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3년간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이착륙 소음 기준치 위반 사례가 3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기 소음 관리 기준 미준수 현황 자료를 보면 소음 기준치 초과 사례는 2020년 232건, 2021년 429건, 지난해에는 2,447건, 올해 8월까지는 136건 등 모두 3,244건 발생했습니다. 월 평균 74건, 하루 평균 2.5건 수준인데요. 반면 한국공항공사 관할 14개 공항 중 이착륙 횟수가 가장 많은 김포와 제주, 김해공항의 경우 소음 기준을 위반한 건수는 같은 기간 각각 18건, 3건, 29건에 그쳤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김포공항의 180배 이상, 김해공항의 111배 이상 수준으로 소음 기준치 초과 사례가 발생한 건데요. 여기에 제1활주로 재포장 공사가 끝난 뒤에도 곧바로 2025년 3월까지 제2활주로 재포장이 예정돼 있어 이로 인한 소음 문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4일 오후 3시쯤 부천 도당동의 한 공장에서 50대 여성 직원 A씨가 산업용 엘리베이터 통로로 떨어지면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허리와 양쪽 발목 등이 크게 다치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당시 일을 하던 A씨가 승강기가 올라온 것으로 착각을 하고 진입하다 부주의로 인해 3.5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다음 달 16일에 치러집니다. 이번 수능에 응시한 인천 지역의 수험생은 2만 6천여 명입니다. 인천에는 이날 수능시험장 56개가 설치됩니다. 한편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수능 전까지 지역의 고등학교를 찾아 고3 수험생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체류형 관광 상품을 다음 달까지 운영합니다. 지난 6월에 운영을 시작한 인천 체류형 관광 상품은 일하며 관광지에 머무는 워케이션과 인천의 섬에서 머무는 살아보기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요. 인천시는 지역 맞춤형 관광 상품을 위해 앞서 지난 3월 공모전을 통해 3개 업체의 관광 상품을 선정한 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인천시 체류형 관광 상품을 이용한 관광객은 1,000여 명으로 이를 통해 인천시는 1억 1,000여만 원의 경제적인 효과를 본 것으로 자체 분석했습니다. 인파 밀집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헬로윈 주간을 맞아 부천시가 오는 27일부터 사흘간을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 대책에 나섭니다. 특히 취약 시간으로 꼽히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비상근무를 보강했으며 CCTV 관제를 통해 인파가 밀집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소방의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취약 시간대에 현장 예찰을 강화하고 보행 위험 요소 등을 사전에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또 홍대나 이태원 등 수도권 주요 도심에 방문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비상시 안전 대책 요령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부천시가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2주 동안 개최한 기념 행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부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 등 4개의 스토리를 다채로운 빛으로 표현한 콘텐츠인 미디어 아트쇼가 큰 호응을 얻으며 관람객 17,000여 명이 몰렸습니다. 미디어 아트쇼는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저녁 부천 아트센터와 부천시의 외벽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인천 계양구가 평생학습도시 자격을 유지합니다. 계양구는 올해 교육부 평가에 통과해 평생학습도시로 재선정됐습니다. 지난 2017년 처음 평생학습도시가 된 계양구는 평생학습관 운영, 골목 틈새학교와 같은 평생학습 기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재지정 평가에 통과한 계양구는 3년 뒤인 2026년까지 평생학습도시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김포시가 고막 2지구 등 4개 지구를 선정하고 2024년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 경계를 조사해 지적 공부와 토지의 현실 경계를 일치시키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토지 분쟁 해소와 국토 효율적 관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표로 하는 국가 정책 사업입니다.